16장의 재구성, 관점의 힘.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 무능력 자들과 묘지에 묻힌 자들 뿐이다. 발걸음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발걸음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별 의미가 없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럴까? 좀 더 생각해보자.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는 발걸음 소리가 너무 많아서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밤늦게 집에 혼자 있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면은,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때 발소리의 의미는 있을까? 확실히 그렇다. 그와 같은 발소리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의 그 신호에 대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일찍 기어가는 소리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도둑을 맞은 적이 있는 사람은 침입자의 발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모든 경험의 의미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부여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해석의 틀이나 상황을 바꾼다면 그 의미가 순식간에 바뀐다.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는 모든 경험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위의 그림을 보고 설명해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모자의 옆면, 또 괴물과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모양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해보자. FLY라는 단어도 보이는가? 이 예시는 범퍼 스티커나 어떤 판촉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처음부터 FLY라는 단어를 알아보았다면 그것은 이전에 증거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 지금도 안 보이는가? 아직도 FLY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습관적인 지각 방식이 흰 종이에 검은색 글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해석하는 FLY라는 단어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때는 글자를 흰색으로 썼는데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삶을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많이 있다. 습관화된 인식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말하지만 세상에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신호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나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다.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우리의 고통은 어스피린 판매원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과거에 인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인식 패턴을 변경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식은 창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면 그 메시지는 뇌에 전달된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내적인 상태를 연출한다.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의미 부여 틀을 바꿀 수 있다면 삶에서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내적인 표정이나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순간 우리의 내적 상태와 행동도 바뀌게 된다. 이것이 재구성의 본질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상태, 과거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지도가 영역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그림 A를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늙고 주한 여자가 보일 것이다. 이번에는 그림 B를 보라. A와 마찬가지로 털 코트에
턱을 파묻은 못생기고 늙은 여자의 모습이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보라. 이번에는 여자를 유심히 보고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라. 그녀는 행복해 보이는가 아니면 슬퍼 보이는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늙은 여자의 그림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 자신의 예쁜 어린 딸의 모습을 그렸다는 주장하는 것이다. 증거틀을 바꾸면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작은 것은 이렇게 이 그림은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 그림들이 상황 재구성은 어떤 상황에서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등 원하지 않는 경험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똑같은 경험이 즐겁고 좋은 감정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위대한 역시는 행동과 문제를 다른 상황에서 잠재적인 자원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루어낸다. 예를 들어서 서기는 한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가치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도무지 입을 다물지 않는다. 내용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은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봐서 아주 똑똑한 아이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쟁에서 적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물러설 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내용을 재구성한 유명한 장군의 일화가 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슬퍼한다. 왜일까? 상실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뻐한다. 왜 그럴까? 죽음으로 고인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어떤 것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물이든지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의미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하는 관문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유형의 내용 재구성은 어떤 상황을 보고 듣고 내적 교성하는 방식을 실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던진 말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가 한 부정적인 말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 톤으로 바꿈으로써 미소 지을 수도 있다. 또는 그 사람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다면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그가 한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우리에게 사과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그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동일한 자극을 재구성하면 뇌로 전달되는 의미가 바뀌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적인 상태와 행동이 변경된다. 이 책은 재구성으로 가득 차 있다. 성공을 위한 신념 7가지는 전체가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 전에 읽은 신문에서 한 소년에 관한 매우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리더스 다이저스트 비범한 예지력을 가진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게재되었다. 켈빈 스탠이라는 어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였다. 켈빈은 앞을 못 보지만 자전거를 타고 야구도 할 줄 알고 학교도 혼자 가는 등 못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슬픔 속에 살아가는데 어린 켈빈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기사를 읽고 나는 켈빈의 어머니가 분명히 재구성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켈빈이 가진 모든 경험, 다른 사람들이 한계로 분류한 경험을 장점으로 생각하게 했다. 켈빈의 경험이 마음속에서 장점으로 내적 표상되었기 때문에 켈빈은 자신의 장점을 경험하는 것이다. 켈빈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몇 가지 적어보자. 켈빈의 어머니는 아들이 왜 눈이 멀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켈빈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켈빈이 그런데 왜 나예요? 라고 묻더군요. 나도 그 이유는 모른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앉힌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켈빈, 너는 보고 있단다. 다른 사람은 또 보기 위해서 눈을 사용하지만 너는 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느 날 켈빈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탠리 부인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켈빈, 너는 엄마를 볼 수 있단다. 내 손으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볼 수 있어. 너는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엄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켈빈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살아왔다. 그는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꿈을 갖고 있다. 이 세상에는 켈빈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스탠리 부인만큼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최근에 나는 운 좋게도 재구성이 또 다른 대가를 만났다. 바로 제리 코피 중령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서 7년 동안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구성 방식을 사용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처음에 약간 멈추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내적인 표상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제리는 자신이 전 상황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기회,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내적인 표상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 자신을 잘 지키다면 정말로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했다. 그는 억만금을 주어도 그 경험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에 저지른 중대한 실수를 하나 생각해보라.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경험의 일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면 다른 때보다도 그때의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배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모든 경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경험이 있을까? 우리의 행동 중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행동 자체인가? 행동의 주체인가? 내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내는 내가 지배한다. 내가 내 삶의 결과를 만든다. 재구성은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경험에 대한 틀을 짜놓았다 하지만 상황의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틀을 변경할 수 있다.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다음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내 상사는 항상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나는 장애보다 소득세를 500만 원 더 내야 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 한 번도 없다. 큰 성공을 앞두고 매번 스스로 망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내 상사가 느끼는 것을 진심으로 말할 만큼 나에게 신경 써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는 그냥 나를 해고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정말 잘된 일이다. 작년에는 올해 더 많은 수익을 얻었으니까 평범한 선물을 사는 대신에 또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과거의 실패에서 있었는지 대단하다. 이제 원인을 찾아내서 영원히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의미의 재구성은 나 자신과의 소통뿐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하는 법을 배울 때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일을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사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 중에 하나다.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틀을 짜는 사람, 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광고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큰 성공을 생각해보면 성공은 노련한 재구성의 결과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의 무언가에 대해서 새로운 내적 표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르게 느끼거나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서 매장 수입의 167배를 받고 건강식당 체인점을 해서 매각한 사람이 있다. 업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내 친구는 제너럴 밀스가 5년 동안에 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으로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시간도 친구의 편이었다. 매각이 지연되어도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너럴 밀스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설득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구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구조를 바꾸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한다. 광고라는 것은 결국 대중의 인식을 구성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거대한 산업이 아닌가. 여러분은 정말로 특정 브랜드의 맥주나 담배에 특별히 남성적이나 섹시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원주민에게 버지니아 슬림 담배를 주었을 때 그들은 와 섹시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자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재구성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 중에서 하나가 펩시 콜라 광고다. 코카콜라가 콜라 시장의 선두 주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코카콜라 전통. 그 대신 펩시는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재구성했다. 펩시 챌린지 공개하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갔다. 펩시는 물론입니다. 다른 회사가 최고이지만 오늘 보십시오. 어제의 제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새로운 제품을 원하십니까? 전통적인 펩시의 2인자 위치를 강점으로 재구성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마치 내 코카콜라는 펩시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다소 모순적인 뉴 코카콜라를 출시했다. 이 상품을 전통적인 코카콜라와 함께 내놓았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튼 이 과정은 이미지 재구성의 전형적인 사례다. 단순히 누구의 의미 부여가 사람들의 내에 될 것인가의 문제다. 치아를 썩게 만드는 탄산, 칼, 설탕, 음료의 어떤 사회적인 콘텐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펩시콜라의 맛과 코카콜라의 맛 중에서 어느 것이 본질적으로도 현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펩시는 의미를 재구성하고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마케팅에서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윌리엄 웨스트모랜드 장군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 종결시킨 주요 요인도 재구성이었다. 법정에 출두한 웨스트모랜드는 소송에서 상당한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한 TV 가이드의 커버 스토리는 이 분쟁을 중성모력의 회복이라고 묘사했다. CBS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홍보 전문가인 존 스캔러를 고용했다. 그의 임무는 웨스트모랜드의 관점에서 대한 대중의 지지를 반전시키고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의 보도 기법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는 CBS의 바람대로 대중이 웨스트모랜드의 혐의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 마침내 웨스트모랜드는 CBS가 간단히 사과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였고 CBS는 스캔러의 재구성 기법에 큰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는 정치를 생각해보자. 마케팅 전문가 컨설턴트 프로세스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프레임 설정을 위한 의미 부여 싸움이 미국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때로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레이건과 먼데이의 토론이 끝난 후에 기자들은 또 전달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최고의 의견, 최고의 프레임을 설정하려는 양진영의 둘러싸였다. 이유는 뭘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재구성이었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두 번째 대선 토론에서 정말 멋지게 재구성을 성공시켰다. 첫 번째 토론에서 그의 나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의미 재구성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몇 살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토론에서 비틀거리는 모습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의 나이를 단순한 사실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재구성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 먼데이는 다시 레이건의 나이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람들은 레이건의 반박을 기다렸다. 그는 매우 안타깝다는 어조로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나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문제에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나이 문제가 선거에서 더 이상 주요 변수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재구성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신과 소통할 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재구성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중고차를 팔려고 할 때 우리는 자동차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나쁜 점을 굳이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잠재적인 구매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자신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내적인 표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어리석지 않은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같다.
우리는 고객의 상품을 팔 때처럼 목적과 방향 및 설득력을 가지고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경험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실패한 뒤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우리하는 재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경험이나 행동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칭찬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그동안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바꾸고, 또 다른 것은 남편이 직접 행동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당신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도 아무 말도 없이 않은 적이 많지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죠? 아니, 행동은 그가 만든 틀 안에서 볼 때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연성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유형의 재구성은 자신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경우에 대부분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나 그런 행동이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재구성하는 방법은 그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유용하게 되는 상황이나 환경을 상상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판매원이라고 가정하면 팔리는 제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매장에서 고객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려면 고객은 부담을 느껴서 빨리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 효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최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미지와 경험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건을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짜증나는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퇴근하는 순간에 상사가 떠맡긴 터무니없는 프로젝트만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한 프로젝트가 추모를 망쳐버리지 않고 기분이 나아지는 방식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상사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손에 꼭 쥔다. 큰 거의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씌우고 코스튬을 붙인다. 그런 다음에 그가 만화 영화에서 우스꽝처럼 고함치는 모습을 보라. 그 상사를 다정하게 껴안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보라. 그가 그 프로젝트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나 좀 도와주겠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약에 계속 부정한다면 아마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거나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더 나은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부정형적인 요령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제에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나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와 같은 재구성하는 방식을 약간씩 사용했다.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재조정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공포증을 없앨 수 있지만 이때는 훨씬 더 활기차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을 살펴보자. 공포증은 대부분 깊은 운동 감각 수준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려면 공포증과 거리를 멀게 해야 한다. 공포증 반응은 아주 강해서 공포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포증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적 표정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데 이것을 이중분리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공포를 느꼈거나 정말 자신을 괴롭혔던 끔찍한 사건을 흑백 정지 화면으로 옮겨놓는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한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본다. 자원이 매우 풍부한 상태로 형사실에서 나와서 객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몸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간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에게 스크린 속에 있는 동안에 줄고 지켜보았다고 말하고 경험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의미나 내용을 변화시키는 재조정 방법으로 그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여서 영원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라. 이전에 미숙한 자가 해결될 수 없었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자리 들어와서 바뀐 영화 장면을 지켜보라.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단 몇 분 만에 평생 끔찍한 공포증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정신적인 훈련과 상상력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 재구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폐에 발암물질을 집어넣으려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다.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다. 그 행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충족시키는 근본적인 욕구에 직면하지 않고 행동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담배를 끊으려고 전기충격요법을 시도할 때도 자주 발생한다. 아마도 그들은 늘 불안감을 느끼거나 가식하는 것과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 필요성을 더 세련하게 의식적인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리처드 밴들과 존 그라인드는 과거의 행동이 제공한 중요한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재구성 과정을 다음의 6단계로 고안했다. 바꾸고자 하는 패턴이 행동을 확인한다. 그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적인 자아와 소통한다. 내면에 들어가서 질문을 한다. 이제 나의 일부를 X자라고 부르기로 한 다음에 X가 되어야겠다고 하면은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를 약하게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두 반응 차이를 구분한다. 행동에서 의도를 분리한다.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적인 행동을 생각해낸다. 자 X가 새로운 선택을 수락하고 필요한 경우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세 가지 새로운 행동이 최소한 행동 X만큼 효과적인지 자 X에게 물어보라. 생태학적인 점검을 한다. 이제 내면으로 들어서 방금 합의한 것에 반대하는 자가 있는지 또는 모든 자가 나를 지지하는지를 여부를 물어본다. 자신의 내적 자아들과 소통한다는 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초적인 체면 패턴으로 에릭슨과 밴들러, 그라인드 박사와 같은 사람들도 이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예를 들어서 자주 가져가는 사람은 휙 스위시의 기법을 써서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유발하거나 바꾸고 싶은 다른 것으로 과식 행위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전에 가져가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무의식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아무도 외롭다고 느꼈을 때 내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안을 생각했다면 그 대안이 적절한지, 즉 내 안의 모든 자아가 미래에 어떠한 새로운 선택을 사용하는 데 기꺼이 협조할 것인지 확인한다. 내적으로 일치되었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그 선택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내적인 표정도 기법이나 그 밖의 다른 기법들도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행동을 점검한다. 행동을 담당하는 자아와 함께 행동으로 벌써 이득을 찾는다. 신호체계를 구축한다. 행동을 자아에 접근한다. 자, 이렇게 그녀가 더 이상 마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것으로 그녀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된다. 이런 경우에 그 여성은 남편이 해준 것과 같은 소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찾아야 한다. 과거의 행동에서 얻은 이득보다도 새로운 행동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한다. 예전에 내가 교육 과정을 진행했을 때였다. 8년 동안의 실명한 상태로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정상적으로 능수하게 행동하고 중심도 잘 잡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살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는 일찍이 사고를 당해서 시력이 나빠졌다고 한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다. 그녀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는다는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자 계속 시각장애인처럼 행동했으며 자신이 실명했다고 스스로 확신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사려 깊고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도록 하는 더 강력한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심지어 낯선 사람조차도 그녀를 특별하게 대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좋은 방법 또는 현재의 행동보다 더 많은 이득이 되는 대안을 찾을 경우에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다. 우리는 자주 고정관념에 갇힌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같은 연습을 해보기를 권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정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5가지만 적어보라. 이제 좀 더 나은 상황을 떠올려 보자. 몇 번 정도 생각해보라. 자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면 아마 스스로 놀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한다. 재구성은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한 또 정신적인 도구 성장까지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기술이다. 위대한 지도자나 훌륭한 의사소통가는 재구성 기술의 대가들이다. IBM 창업자 토머스 와슨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번은 그의 직원 한 명이 회사에 $10,000,000의 손해를 입히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와슨의 사무실로 불려간 직원은 회장님 제가 책임지고 사표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와슨은 그를 바라보며 지금 농담하는가? 우리는 자네를 교육하는데 $10,000,000을 썼네. 이날은 모든 일에 소중한 교훈이 있다. 최고의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교훈을 얻고 나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틀을 만든다. 이것은 정치, 사업, 교육, 가정, 생활 등 여러 방면에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재구성인지를 알고 있다. 부정적인 재구성자들은 아무리 밝은 희망이 있더라도 오로지 어두운 구름만 볼 뿐이다. 그러나 어떤 무능한 태도와 비생산적인 행동도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럼 바꿔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다르게 행동해라. 효과적인 행동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볼 것이다.